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뻔뻔하고 대담한 이 운전자 때문에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주 단속 중이었는데요.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황급히 따라붙기 시작하는데요. 저 SUV 차량이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려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방향을 꺾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 합니다. 네. 지금 한밤중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차선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번에도요. 네. 한 번 더 순찰차를 저렇게 위협하는데요. 네. 순찰차가 급하게 차를 세워서 가까스로 이렇게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길이 좀 좁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자 저 SUV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저 순찰차의 측면과 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아이고. 반바퀴 회전한 뒤 멈춰섰습니다. 아하, 정말 저 추격을 하던 저 차량을 뒤쫓아가던 경찰분들 정말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뻔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사는 35살 노모 씨였는데요. 네. 이 노모 씨 28일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하, 네. 결국은 음주운전 상태였다라는 것이고요. 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부터 이제 질주를 하면서 경찰관이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 걸 보고 불이에 맞게 도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노스는 이후에 이제 강변북로까지 가고요. 올림픽대로도 지납니다. 네. 경찰과 그야말로 추격전까지 벌이는데요. 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 수치라고 합니다. 와, 면허 진짜 많이 취소 마셨네요. 수준이고요. 네.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네. 저 추격전을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중간 순찰차를 따돌리려다가 정말 경찰차가 정말 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뻔 막 부딪힐 뻔도 했어요. 근데 저 추격전이 어디 정도까지 서울 지금 청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대체 어디서 검거된 겁니까? 청담동에서 시작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한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아하. 강변북로를 따고 동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경기도 구리까지 갑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네. 한참을 다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하. 서울 노원구까지 가서 결국 잡히게 말았는데 아. 경찰의 정지 명령조차 거부하자 시속 180km의 속도를 엄청나게 내면서 이동한 거리가 총 60kg, 60km. 시간으로는 60km 요? 30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아하. 잡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 면허 네.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야, 보세요. 청담 찍고, 토평 찍고, 구리에 가면 토평 아이씨 있잖아요. 청담 찍고, 토평 찍고, 다시 턴! 해서 자기 노원까지, 상계동까지 갔다 옵니다. 노원에서 검거가 됐다는데요. 총 60km에 달하는 도주극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정차 명령을 하는 경찰관이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순찰하여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자는 신호 위반을 하며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가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 보면 걱정되는 게요. 유인경 기자님. 지금 저렇게 30분간 무려 60km나 도주극을 벌일 정도면 저렇게 차량이 멈춰 선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제압하기는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저분 좀 진상 취객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경찰이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 차량에서 버티면서 아하. 그 사이 뭐를 했냐면 열심히 휴대전화로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마 응급 조치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아무도 뭐 도와주지 않았는지 네. 할 수 없이 세 분의 경찰이 들어가서 한 분은 조수석에서 밀고 아. 두 분은 팔다리를 잡아 끌어냈는데 네. 경찰이 자기를 폭행했다며 허허.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여서 네. 점점 논란건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죠. 윤창호법의 그 주인공이었던 분이 10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 추격이 늘어난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요. 뉴스파이터가 늘 저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전해드릴 때마다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도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상습성을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아하, 합니다. 4번은 세상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더군다나 2011년이 마지막 처벌 전력을 가진 해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35살이면요. 이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다 20대. 20대에 이루어진 그러네요. 것이고 더군다나 2011년 이후에도 또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나 그때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전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아하. 있고요.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네. 정도면요. 음주운전이 병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네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자고 그러면 술 마시면 사리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아하. 이 사람 치료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번 중에 1번은 또 용케 증거 없어갖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뭐 처벌 자체도 뭐 그동안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고 윤창호법 발효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도요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네.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 영상 보면서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경찰관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저런 장면 볼 때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빠가 위험한 순간에 정말 고스란히 노출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진짜. 굉장히 불안하죠. 아까 저 사람 이 도주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술이 취했다고 하기에는 참 상당히 이 도주 수법이 악랄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우측으로 해서 마치 벽 있는 곳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네. 순식간에 꺾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뒤따라오던 순찰차가 이 난간 벽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도주하면서 저런 식의 그럼 저 뒤따라오는 경찰관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하. 이게 저 사람은 요번에 반드시 구속해가지고 네. 좀 한참 동안 격리해야 될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순찰차 그래도 운전하는 경찰관이 쫓아가는 경찰관들이 운전을 제법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만 좀 파손이 되고 경상에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에게 없는 혐의까지, 없는 죄까지 경찰이 나를 폭행했어요.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검문을 받았을 때 도주를 하시면 또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네.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인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도주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도 위반하게 되고 네.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도 하게 되잖아요. 자칫하면 인명피해도 나와요. 그렇죠.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검거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운전하던 경찰관도 일부 다쳤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네. 상습 음주운전,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이 돼서 네.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형사처벌도 굉장히 중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정도는 병적이에요. 정신적 치료까지 병행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 얘기는 진짜 남편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저기 남편한테 말이야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권위를 내세운다고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부부는 2014년 3월 달에 이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혼인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뒤에 남편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부에게는 이제 연년생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하. 이 아내가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이 식당 영업을 좀 도와줬었어요.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도 보고요.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 친정어머니가 연년생 아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렵죠. 아이고, 그러다 그러시겠죠. 보니까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됩니다. 아하. 그로부터 이제 남편이 불만이 이제 많아지게 됐는데 왜일까요?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 세상에. 그리고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도 없다. 그리고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로 소비가 너무 늘었다. 이런 어허. 불만을 이제 계속 내비치고요. 네.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그 아내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생활비로 돈 쓰는 것도 너무 많다. 이런 허허.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솔직히요 이 땅의 어머니란 분들이 육아 가사에 전념한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심지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내의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하게 아이고. 되는데요. 피고 아내가 당시에 병원 치료를 받고 와서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라고 답을 하였다고 하는데 요즘 듣기 힘든 말투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김복준 의원님 네. 저희가 혹시 이 아이템을 잘못 전해드리는 거 아닐까? 이거 지금 조선왕조 500년 사극에서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암탉이 울면 뭐 망한다, 침몰한다. 이게 왕조 시대 때 있었던 거고 그게 이어져서 뭐 몇십 년 전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거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금기어고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아내나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유관계 그리고 본인이 군림하는 이제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주종관계 형태로 이 가정을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유인경 기자님 남편분이 운전해 주시고 탁 내리시던데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셔다가 일하라고 하는 나 뒤에서 바로 따라오면서 봤거든요. 네네. 사생활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름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아직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받들어 모셔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암탉이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어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고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하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해라?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아내가 격분했겠네요, 그러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쁜데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아이고. 더군다나 어린 자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 입장에서 그냥 참았습니다. 세상에. 꾹꾹 참았는데 문제는 아이들과 관련된 건 참을 수 없잖아요. 네.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을 이동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맞아요. 이 영유아 아이들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좀 불편하거든요. 힘들어요, 진짜, 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순간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급정거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대중교통 타는 게 좀 불만스럽고 불편해서 이제 남편한테 차량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를 했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태울 수 있는 차나 여기 뭐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남편은 오히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식자재를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나도 차가 필요하다. 이런 차량을 누가 사용하고 구매할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뭐 궁여지책으로 친정 오빠로부터 2017년 1월경에 이제 차를 얻어옵니다. 아이고. 사실 좀 뭐 합리적인 해결을 했다라고도 그렇죠. 보이는데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어요. 에?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너만 타는 게 아니라 친정 식구들 태워주려고 지금 차량 받아온 거 아니냐. 어허.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들이 이제 할인되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경차 할인이 있었는데 네가 차량 받아오니까 나 할인도 못 받는 거 아니냐. 당장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또 이제 의견이 대립됐겠죠. 그래서 아내가 급기야는 그러면은 차량 할인이 문제면 내가 언니 명의로 내가 타는 차량을 명의를 변경하겠다 그래서 또 친정 언니의 명의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남편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량을 반환해줘라. 안 네.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차량 안 주면 생활비 주지 않겠다라고 어허. 이제 엄포를 놓게 됩니다. 아니 뭐야? 진짜 저는 제가 이 뉴스파이터 주 시청자분들이 정말 우리 주부님들 여성분들이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아내분을 걱정하는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인경 기자님. 아마 이분은 어린 시절에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너 왜 100원 이상 쓰냐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주변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분만 탓할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남편분들이 전업주부이신 아내들에게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아, 맞아요. 돈 한 푼 벌어오기를 했어. 네. 뭐 아무개는 처가에서 뭐 집을 사줬다는데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성 운전자들 훨씬 더 많아졌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운전하면 뒤에다가 밥 지어놓고 나왔어요. 네. 라고 붙여놨어야 됐어요. 아하. 밥도 안 짓고 어딜 처물고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이분한테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인이 뭐 사치를 했다 낭비를 했다 하고 그러는데 100만 원 중에 두 아들을 키워주는 엄마한테 감사해서 밥을 한번 사드린다라든가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도 낭비랑 사치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한번 청담동에 와보시겠습니까? 네. 진정한 사치의 끝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녀에 대한 이런 잘 키운다는 의미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니까요, 이 남편이 아내분한테 정말로 뭐랄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비 대부분을 친정 가족들과의 외식비, 택시비로 다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한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지금 뼈 빠지게 정말 두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 아이들, 어린이집 이런 데 다 태우고 다니느라고 오빠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 친정 오빠한테 오빠 저기 차 좀 안 쓰면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아유 네 고생하는데 갖다 써. 아마 이렇게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참다 이게 정말 못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아내분께서는. 아내는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하. 아내가 차를 이전받아 온 건 애들을 편하게 병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한 거다. 세상에. 요것만 좀 용인해 달라. 아. 생활비 지금처럼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내가 더 달라고 얘기도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날 물주로 생각하지 말고 짐 싸서 너희 집 가라. 이혼밖에 없군. 가정 파탄은 다 네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돌려주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를 합니다. 아하. 이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계속 다투는데 남편은 아내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급기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아하.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이 또 아내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아하. 집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네. 혹시 싹싹 빌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네. 차 가져와도 된다. 내년에 당신하고 나 둘이서만 가게를 운영할 거다. 아하. 내년부터 애들 종일반 보내고 네. 당신이 8시간만 해준다 그러면은 둘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가게 일을. 아하.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뭐예요 이게? 그럼 평생 동안 평안할 것이오. 어투가 참다. 예. 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현실적인 상황 설명을 합니다. 애들 종일반에 보내도 6시에 마친다. 그 뒤에 애들 둘을 가게에 두고 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정 그러면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애들을 아침에 보내고 내가 3시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4시 이후에는 애들을 어머니께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께 부탁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는데도 결국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분은 아빠가 맞아요? 어떻게 되면 지금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키우는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내가 쳐놓은 울타리 무슨 암호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울타리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집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누리죠. 네. 자신이 만드는 어떤 누리잖아요. 이제 그 누를 이제 지켜라. 아하. 그러면 모든 게 이제 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는데 네. 이분은 이 편지 쓴 내용도 이게 원문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네. 옛날 고전적이네. 구식 고전적인 언어를 뭐라고 쓰네요. 됐던가요? 차도 가져오시오. 내년엔 당신과 나 둘이만 가게를 운영할 것이오. 내년부터 애들 종일만 하고 당신이 8시간만 일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마시오. 평생토록 평안할 것이오. 야. 이분 굉장히 고전적인 네. 그 어휘를 쓰면서 사고도 또 아주 고전적인 분인 것 같아요. 왕조 시대에서 오신 분인가요? 네. 조선왕조 500년 드라마를 정말로 많이 봐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요.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아내분의 그 인내심의 한계가 정말 임계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결국 아내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이 개선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진짜. 울타리를 지키라고 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하, 세상에. 남편도 반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습니다. 그 남편이 3살, 4살의 어린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배려해서
그 아내에게 본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뭐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아내가 그 음식점 일을 제대로 돕지는 못한 사정은 있지만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네. 어린 연령생 형제를 키우는 일도 못지않게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음식점 일까지 돕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판결문에 기재를 하시거든요. 네. 원고의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하고 희생만을 강요했던 남편이 이 혼인관계의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본인의 음식점 일만 너무 어렵다. 네. 아내의 희생을 요구했는데 아내가 하고 있는 육아 가사 업무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책임이 크다. 아하.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고 네.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보니까 앞서 뭐 술 마시고 아내에게 폭언폭행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게 이혼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혹시 이런 가부장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 재판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 당연히 미쳤다고 봐야죠. 아하. 뭐 폭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명백히 이거 어떤 가부장적인 그 체제 내에서 주종 관계를 강요하고 아. 복종을 강요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정 파탄에 이르는 어떤 그 유책 배우자 네. 일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법원 역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노력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의 노력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아내의 어려움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일방적으로 아내의 희생을 요구했다. 이 부분을 지금 안 좋게 본 거예요, 재판부는. 그래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두 연년생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아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네. 아내가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 상황, 혼인 파탄 경위를 보면 마땅히 아내에게 양육권을 부여해야 되고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면 남편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네. 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아하. 각자의 수입과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1인당 월 50만 원씩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12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이 한 명한테 월 50씩. 50만 원씩 입학 전까지 주고 그리고 입학 이후에 성인 될 때까지는 아이 한 명당 매달 60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가 두 명이나 12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이렇게 유인경 기자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뉴스파이터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좀 법에도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생활비를 100만 원을 주고 가정 살림이랑 뭐랑 다 맡겼는데 이제 양육비만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네. 그러네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분은 이 남편은 아내를 진짜 닭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넘지 말아라는 둥. 100만 원의 두 아이를 키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흥분했던 게 어떻게 애 둘을 요즘에 100만 원 갖고 키우고 생활비까지 하라 그러냐. 그야말로 닭모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그러네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고 밀레니얼 세대, Z세대까지 등장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실은 뭐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뭐 조선시대 아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남녀평등 굉장히 있었고요. 부인에게도 존댓말을 하고 자녀 교육을 애썼는데 이분이 빨리 좀 그런 착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닭 모이만큼 준다는 생활비 짜게 준다는 네.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아마 진짜로 이 남성은 아마 그런 생각을 이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한테 100만 원을 주고 아이들 둘 키워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들이 가장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내 보고 집에서 뭐 하는 거 있냐고 물어보지만요. 하루 종일 한 3일만 집에서 가사 업무랑 육아 업무를 해보시면요. 뛰쳐나가고 싶다는 남편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회사 가서 일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육아나 가사 업무라는 거는 정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애정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힘들거든요. 한번 네. 해보시고 불평불만을 맞아요.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 두 가지 다 해봤거든요. 아하. 변호사 업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고. 육아 업무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전업주부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제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대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들어오면 밀린 설거지를 합니다. 돌아서면 다시 밥을 해야 되고요. 다시 돌아서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요. 다시 돌아서면 밥을 해야 되고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설거지는 계속해서 치워도 쌓이고 치워도 쌓이고 아이는 다시 데리러 가야 되고 아이 데려오면 청소를 해야 되고 늘 이런 마법 같은 생활 속에 산대요. 그런 육아, 가사의 어려움을 알기는 아는 걸까요? 정말로 뭔가 이 경종을 울려주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이게요. 정말로 요즘 10대들이 무서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구의 한 도심에서 무차별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의 도심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이 한 남성을 보세요. 넘어뜨립니다. 아하. 쓰러진 남성을 둘러싸더니 이제 발로 차고 또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집단 폭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은 건데 네. 지금 피해자는 저 쓰러진 남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금 초록색 원 안에 있는 남성, 원래 목격자였습니다. 네. 폭행 시비를 좀 말리려고 했었는데 저 남성마저도 저항도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저 남성이 저렇게 말리고 폭행을 당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이어간 저 남성들 알고 보니 10대였습니다. 하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들이 저건 지금 집단 폭행을 하고 있어요. 대체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마 6명 중에 한 사람만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네. 나머지 5명은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시비거리, 네. 폭행의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는데 어허. 하필이면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일행이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힌 건데 이거는 어깨를 이 사람이 부딪힌 거 아닐 겁니다. 아하.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늘 어떤 시비거리 찾고 사람 때리려고 맘먹은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 부딪혀요, 본인들이. 그래놓고 어깨 부딪혔다고 시비해서 그걸 빌미로 집단 폭행을 하는 그 양상을 띠거든요. 네. 그 패턴을 그대로 그린 건데요. 아하. 이 경우도 보니까 지금 쓰러져가지고 다친 분 이전에 네. 그 사람의 일행을 이제 어깨 부딪혀서 시비하고 때리려고 몇 대 때리니까 이분 아마 내가 알기에는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니까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하. 이분이 자기 일행을 때리니까 가서 말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타켓이 옮겨온 거죠. 아. 공격이 옮겨와서 이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6명이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네. 거의 아마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세상에. 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단 구타, 집단 폭행을 어느 정도 했으면 사람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두들겨 팹니까? 이 피해자의 친구분 얘기 그리고 가족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이제 제 일행의 얼굴을 한 4차례인가 5차례 정도 더 가격을 한 걸로 저도 목격을 했고. 처음에는 양쪽 눈 다 눈을 못 뜰 정도로 너무 부었고요. 이게 코에서 피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 앞이 안 보일 정도 눈이 너무 많이 부어버리니까, 일단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삼자들은 보면 볼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가족들은 그걸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지금요, 얼굴에 이 폭행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지금 가족분 얘기 들으셨죠? 얼굴에 이 붓기가 상당했답니다. 어느 정도 부풀어 정말 말할 수가 없었대요. 얼굴을 가족분들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유인경 기자님, 이 헬스 트레이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몸도 건장하고 운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집단 폭행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상황이 이분의 형님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119 구급대에서 신고가 와서 동생이 좀 다쳤다고 해서 가봤더니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치아에도 심한 손상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 늘 사람들의 건강을 코치해주던 동생도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됐고, 게다가 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절하면 넋을 잃었다는 건 의식을 할 텐데 계속해서 폭행이 가해졌다. 너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청소년들을 변호해주거나 할 만 눈꼽만큼은 없습니다만, 이 사회도 좀 바뀌어야 될 게, 보면 뭐 게임도 다 폭력이죠. 어르신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어머니도 옛날에는 맞고 들어오면은 아이고 근데 이제 왜 네가 맞아, 너도 때려야지라고 하고 있고, 드라마에서도 김치로까지 때리는 데 네.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에 좀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랬죠. 이런 폭력은 용서될 수 없다는 걸 꼭 맞아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의 형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지금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호소하시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피해자분의 지금 피해 정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저 남성이요, 저 때 당시에는 흔들어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했는데, 네. 당시에 눈 주위뼈가 함몰이 되고 갈비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아이고.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이때가 19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상을 입었음에도 붓기가 심해서 당시에는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세상에. 열흘이 지난 어제서야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붓기가 김복준 의원님 네, 붓기가 예. 얼마나 심했으면 열흘 동안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수술을 못했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안화골절이라고 그러죠. 눈 주위에 있는 뼈를 안화골절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아마 이거 발로 차고 하는 바람에 안화부 골절이 왔기 때문에 네. 얼굴이 부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붓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기다렸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치아 파절이 있네요. 그러니까 치아 파절이라면 이가 뭐 부러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거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쓰러진 사람을 마구잡이로 여러 명이서 이 안면 부위를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거죠. 네. 뭐 속된 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10대들을, 이 가해자이든 10대들의 폭력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형님으로, 피해자분의 형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로 송구합니다. 여러분께 송구합니다만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미 의식을 잃은 내 동생의 얼굴을 마치 축구공 차듯이 계속해서 찼다. 그 말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무자비하게 발로 공격하고 짓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단 폭행으로 쇼크 상태에 빠져서 기억도 잃고 의식을 잃은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때릴 수는 없을 텐데, 이 동영상을 보고 이 가족이 정말 절망 그 자체였고 잔인한 그 현장 자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가해자들 한번 봤습니다. 아하. 집단 폭행했던 고교생 6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립니다. 고교생이라고 하는데 한 명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닌다라고 네. 하고, 나머지 5명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일부 학생은 이미 폭력 전과도 있다라고 하고요. 폭력 전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순순히 본인들의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느냐? 이 지금 가해자들이 SNS에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일부는 문신도 하고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전혀 심각성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 사건, 저 당시 영상을 이제 가족분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 영상 보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분노, 그리고 정말로 이 지켜주지 못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어떤 진짜 이 안타까움, 죄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이 피해자 가족분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나 이런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저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막상 당하고 보니까
뭐 저희도 좀 처음엔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힘들고 좀 생활이 이제 안 돼요. 지금 피폐해지고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어깨 부딪힌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싸웠다는 거는 이 내용만 보면은 남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뭐 SNS라든지 그 아이들 평소에 복장 그리고 몸에 문신 이런 거 보면 사람들 보통 바로 이해가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이 생각했지만 걔들이 또 깡패라고 이런 말도 하니까 자기만 학생이지 이건 학생이 아니란 거죠. 김복준 의원님,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 사회 분위기는 길을 가다가 10대들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많은 성인들이 야, 그냥 가. 야, 우리 봉변당한다. 그냥 가. 다 이럽니다, 지금. 네, 그거는 이제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어른들의 직무유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호통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뭐 담배 피거나 어린아이들이 교복 입고 그러면 절대 그냥 못 갑니다. 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다 저도 언젠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질문 드린 건 그만큼 요즘 10대들이 예. 이 정도가 무섭습니다. 이 예. 사람에게 어떤 범죄나 못된 짓을 하는 그 폭행의 정도가 너무 도를 넘고 있어요. 물론 예. 폭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아니, 그럼요. 지금 예. 너무 잔인성을 띠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6명 중에 한 사람만 학생이고 나머지 5은 그냥 불량 청소년 형태로 노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얘들을 좀 조사해봐야 돼요, 경찰에서. 왜요? 실제 어떤 그 폭력 조직의 막내급으로 나이 보면은 지금 가입한다면 막내급이거든요. 이 아이들 막내급으로 그 어떤 폭력 조직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경찰이 반드시 좀 조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일부러 시비거리 찾아가지고 때리는 아이들은요. 네. 여러 명이 때리다 보니까 죄의식이 분산돼 있어요. 아. 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때리니까. 네. 그리고 또 저기에 그 나이 때만이 가지는 자기과시. 하하. 이런 게 융합돼가지고 이게 범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경찰한테 꼭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 그 폭력 조직에 가입했는지 여부 반드시 면밀히 아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대들이 혹시라도 그런 못된 걸 벌써부터 배웠을까요? 뉴스파이터가 조직폭력배 사건을 가끔 전해드립니다만 조폭들은요. 때로 다닐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개개인은요. 힘도 발휘 못해요. 맞아요. 그런 못된 습성을 벌써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10대라고 혹시 법원이 처벌을 약하게 할 수 있고 뭐 또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이고 아하. 그리고 사안 자체가 야간에 2인 이상이 집단 폭력을 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아하,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폭처법상 공동상해죄인데 그럼 일반 상해죄보다 2분의 1이 가중돼요. 장기에 2분의 1이 가중되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사람을 부딪혀서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다가 말리는 사람을 또다시 집단 폭행했다는 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아하. 중한형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소년법 적용 대상이긴 하기 때문에 네. 일반 형사 처벌할 때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되는 게 아니라 단기 네.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선고가 되거든요. 아하. 범위를 정해놓고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절한 처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들의 그동안의 행적 그리고 주변 인물을 조사해서 여죄를 한번 밝혀보고 그리고 우리 폭처법에는 단체 등의 구성 활동이라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네.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활동하고 가입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집단의 위세를 과시해서 폭력 행위를 했을 때는 장기뿐만 아니라 단계 2분의 1을 가중하는 네.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장기가 가중되는 것보다는 단기가 가중되는 것, 하한이 가중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한 가중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죄와 폭력 범죄와 관련된 집단과 관련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뉴스파이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해자들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라고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부모님들 자식 잘못 키운 그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피해자분 병원 찾아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그게 이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도의적으로 자신의 자식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조그만 지름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식 잘못 키운 그 값은 받아야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강산이 한 4번이나 변할 만한 38년의 세월. 부모님한테는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3살 때 길을 잃고 부모와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급기야 입양이 됐었는데요. 40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찾았다라는데요. 어제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서에서 38년 만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네. 그 명장면이 지금 감동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81년경에 지인의 결혼식에 갑니다. 네. 81년 12월 21일 대구에 있는 결혼식장을 찾았다가 네. 예식장에 보면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3살짜리 어린 아들 놓친 거예요. 그로부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주변의 경찰서, 보육원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행방을 그 당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3살 때 부모를 잃어버린 이 남성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보호시설로 인계가 됐는데 2주 만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잘 자란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 그동안 친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원망을 하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부모가 너를 찾고 있다, 부모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런 오해도 풀렸고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사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사연의 주인공분이세요. 3살 때 결혼식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결혼식장 갔다가 보세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닮았어요. 미국 이름은요. 지금 미국으로 임양됐잖아요. 오른쪽 계신 분이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죠? 네. 조슈아 라이스 씨래요.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저렇게 어제 대구 지방경찰청 장기 실종수사팀 노력에 의해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경찰청에서 정말 38년 만에 극적인 만남 상봉을 했어요. 아버님 얘기를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어요. 아버님은 정말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당시는 미아 생기고 하면은 대구 같으면 대구에 도드로 갔던 이런 기록이 대구의 고성동에 보면 오거든요. 네. 그런데 가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 그 기록기는 들어온데 우리 아들 그건 없더라고. 몇 년을 찾아 헤맸죠. 저거 또래들끼리 우리 끈팔로 댕기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돈으로 댕기고. 재면한 애들이 3살, 4살 문 애들이 데리고 가붙는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죠. 그래 지금 얘가 있었던 곳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라 내가 가보지를 않았어. 내가 몰랐던 곳이라. 지금도 그래 경찰들이 여기서 찾았다 해가지고 그 고함 얘가 있었던 곳만 내가 못 찾아갔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미아가 생기면 어디에 가면 또 뭐가 있고 이제 미아 신고가 있고 하는 데까지 다 백방으로 쉽게 말하면 백방으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찾아다닌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분은 이 찾은 게 확실히 표가 나네요. 고성동에 있는 고원 가면 대구 지역에서 이 잃어버린 아이들은 전체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렸는데 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아하. 근데 자기가 안 가본 다른 고아원 쪽에 이 아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 연락이 안 돼서 입양 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하. 지금은 전산상으로 해갖고 통합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건 불가능한 건데 사실은 1970년도에서 80년도 초반까지는 네. 이게 수기로 이루어지는 어떤 관리 형태이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했었죠. 네. 그 맹점이 아마 이제 작용됐던 것 같아요. 네. 하필이면 백방으로 다 찾아다녀 봤는데 이 아버님이 하필 당시에 아드님이 있던 고아원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대요. 몰랐던 곳이라서 하필 거기에 있었던 건가 봐요. 근데 앞서 아버님 얘기가 보세요. 그 주변에 이제 뭐 껌 팔고 쉽게 말해 뭐랄까요? 이거 앵벌이 한다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런 아이들한테 혹시 그런 쪽에 다 넘겨져 버린 걸까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유인경 기자님, 정말로 백방으로 찾아도 없었는데 그런데요. 저는 더 기가 찬 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잃어버린 아이가 2주 만에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이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무용고 아동만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에 뭐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주가 아니라면 열흘 만에 가는 아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뉴스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부모님이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정성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장기수사팀이라고 뭐 있어가지고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서 행방불명 아이들 중에 무용고자들을 계속 추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갖고 해외 입양 단체에도 혹시 사진을 갖고 아이랑 비슷한 애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네. 있었답니다. 아하. 그런데 주소지에서는 이런 사람 안 삽니다로 계속 반송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끝쳐지나 했는데 네. 그게 또 계속 입양된 사람들 커뮤니티 같은 데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다른 입양됐던 분이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네. 또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분한테 연락이 다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서 네. DNA 채취를 한 결과 맞다 이렇게 된 거기 네. 때문에 가족의 굉장히 따뜻한 기다림과 네. 그다음에 대구경찰청 그 장기수사팀의 집요한 노력과 네. 그리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다른 입양아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아하. 외교부까지 가서 모처럼 정말 경찰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싶고요. 네. 세금 내는 게 별로 아깝지 않구나. 잠시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보면요. 그 앞서 상봉 장면 보면은 진짜로 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는 끈끈하다.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이 아드님이랑 정말 닮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미국 이름은 미국으로 입양되셨기 때문에 조슈아 라이스 씨예요. 가운데 계신 분이 아드님이에요. 오른쪽 분은 아버님인데 아버님 성함과 어머니 왼쪽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이 찾는 과정이 사실은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뭔가 이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이 백방으로 뭐 외교부를 통해서도 백방으로 뭐 노력을 했다면서요. 그 노력이 뭡니까? 이 장기 실종 수사팀이 무연고 보호 아동의 이 남성의 행방을 파악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호시설에 이제 연락을 해서 입양 사실을 확인을 하고 외교부 협조로 미국 주소지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편지에는 수취인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반송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SNS 해외 입양인 그룹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 네. 이 라이스 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라이스 씨한테 알려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DNA까지 대조해 보니까 친자 관계가 맞았던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이제 부모와 아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부모님들도 이제 그 키운 기른정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정말로 뭐랄까요? 좀 무시 못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38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찾은 그 아버님 통해서 얘기를 또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말기암, 말기 4기인데 근데 현재는 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도 만나기 전에도 딴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다 하는 그거. 또 어딘가에 내 자식이 있다 하는 거.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으면 그거 더 이상 내 소원이 없죠. 이제는 지금 인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얼굴에도 한번 보고 죽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양부모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참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난 네. 것 같습니다. 친부모를 찾았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사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이 친부모님들도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역관한테 계속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건넸다고 하네요. 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38년 동안 엄마 아빠가 나 버린 거야 그렇게 그렇죠. 믿고 살아왔을 이 김태형 씨, 그러니까 조슈아 라이스 씨는 정말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 입양돼서 크다 보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모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세 됐을 때 용기를 내서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아보겠다고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다는데 3살 때 입양됐으니까 본인은 부모님 이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에서도 부모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온 아이로 기록되어 있고 부모님 이름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네. 한 번 더 절망을 합니다. 아, 부모님께서 나를 버렸구나라고 절망을 했었는데 네. 마침 지난해 10월에 친부모가 직접 찾는다 그리고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저렇게 38년 만에 김복준현이 예. 아마 이제 대구 경찰청에서 만남 가진 다음에 또 이제 집에 또 데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드님을. 같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 정말로 집안이 오랜만에 웃음이 넘친다. 아마 또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여기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아들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어떤 아픔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을 때 저분이 이제 가지는 마음가짐. 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암 사기까지 가서 굉장히 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자식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죄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게 다 해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이 가족이 만나서 사실 가족은 같이 있을 때 가족이거든요. 네. 예, 같이 있는 가족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지금 방송하는 우리도 굉장히 흐뭇하고 좋네요. 그러네요. 아드님이 정말 저렇게 이 한국말은 잘 못하시니까 통역분이 해주셨겠지만 건강 괜찮으세요? 아버지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폐암을 선고받고 잘 관리 중이래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38년 만에 찾은 아들과 많은 걸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만났으니까 이제 뭐 지가 살던 고향도 데려가고 싶고 이제 지 친척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이. 우리 부부한테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태영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 사촌들은 많습니다. 우리 부부한테는 저놈 하나밖에 없고 큰 집에도 가고 누나들도 이제 고모들도 만나고 지 사촌들 지 나이 동갑되는 애들도 몇이 있고 또 한두 살 차이 나는 사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애 이자 보고 나서는 명절이나 이래가 모이도 사실은 뭐 고아들 또리들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자꾸 내 눈치만 자꾸 보지 형들이나 누나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지도 또 이제 5일날 설 명절 보고 가니까 형님 집에 가서 이제 제사도 모시고 차례도 지내고 뭐 여하이 없습니다.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그 김태형 씨, 그러니까 조슈아 라이스 씨가 입고 있던 이 후드티라고 그러나요? 모자 달린 옷.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 선물을 해주신 거래요. 정말로 감격적으로 38년 만에 저 옷입니다. 세 분이서 글자 영문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후드티로 맞춰 입으셨어요. 드레스 코드를 통일하셨습니다. 저렇게 이 아드님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을 텐데 아드님이요 설 쇠고 설은 같이 될 거랍니다. 국내에서 7일날 미국으로 가신대요. 갔다가 다시 오신답니다. 와서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부모님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이제 진한 부모의 사랑도 느끼겠답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구지방경찰청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부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이 있었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 도심에서 일어난 이 일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택시 한 대가요 급하게 멈춥니다. 보시면 본인의 남성 한 명이 매달려 있는데요. 택시가 앞차까지 들이받아 보지만 남성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뭔가 좀 화가 난 듯 저 남성이 저 택시 안으로 탑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마음을 좀 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남성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어허. 사람들도 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한 시민이 저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남성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김복준현님, 예. 대체 저 남성은 택시 앞에 보닛에 왜 매달린 걸까요? 아마 저 본넷에 매달리기 이전에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뭐 그 싸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손에 들고 택시를 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택시 기사분이 손에 흉기 들은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차를 거부했겠죠. 네. 거부하니까 이제 이 본넷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버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기사분이 4차선에 있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3차선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한 거 같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았고 교통사고만 났죠. 네. 교통사고가 나니까 기사분이 이제 당황하는 사이에 저 흉기를 든 이 남성이 그 기사분이 앉아있는 그 윗자리로 들어와서 앉아버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는 거기서 악셀을 밟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속돼가지고 차가 또 진행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이게 빨리 제압이 안 됐으면 큰 사건. 그러니까요. 흉기를 들고 저렇게 차에 매달리고 또 택시 안으로 탔던 남성 정말 기사님은 아찔했을 것 같은데 유인경 기자님 앞서 부부싸움 얘기가 나왔는데 왜 대체 부부싸움 했다고 저런 일을 벌이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는데 네. 아내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버렸답니다. 거기에 너무 열을 받아서 분노를 해서 저런 사회적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 사소한 일로 그만한 일로 뭐 이런 정도의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난 데다가 흉기까지 들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괴롭혔다니까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려고 택시를 잡았대요. 네. 이게 만약에요, 정말 진짜 아내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벌일 뻔도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검거되지 않고 주변 시민들이 저렇게 협심해서 그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다라면 혹시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도 드는 상황이고요. 네.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내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다중에게 위험을 맞아요. 가하면서 저렇게 난폭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혹여라도 다른 네. 깊은 사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